고운과의 대화 라민 자한베글루 대담 일부 시의 발견 1. 유년기의 기억 라민 선생님은 1933년 8월 1일 남한의 군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군산은 전라북도의 지역으로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웠던 세월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운 오늘날 우리는 일직선의 시간관념에 의해 기원전과 기원 후가 이어지는 서구의 시간체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포유류, 파충류 등 동물 12종으로 1년 단위를 만들고 그것이 순환하는 시간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12년마다 호랑이해 또는 토끼해, 뱀해가 다시 돌아오죠. 이러한 순환의 세월을 살다가 서구의 직선의 시간을 만난 것이 20세기였습니다. 20세기라든가 근대라든가 하는 시대의 개념이 전혀 없던 20세기 초, 한반도는 속성으로 서구화된 일본에게 신속하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세기이건 15세기이건 별다른 문명의 차이가 없는 시간이 정체된 농경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던 500년의 이씨 왕조가 단번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식민지 시대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기름진 평야 지대여서 고을 이름이 비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을 이름은 쌀을 뜻합니다. 100고 정도로 이루어진 부락의 이름은 용이 머문다는 뜻을 가지며 오랫동안 아시아 농경사회를 표상합니다. 전북, 옥구군, 미면, 미룡리. 그런데 할아버지 때까지 내려왔던 유산인 농토를 아버지 때의 신원보증 사건으로 잃었고 그 뒤 우리 집은 식민지 시대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내 고향에서 4km 거리에는 포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일본 제국주의가 군림하며 일본의 식민항구로 개항해 그 일대의 평야에서 산출된 쌀은 일본이 가져갔죠. 일본은 그 당시 중국의 동북지방인 만주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곳은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군 병참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차지해버린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한국 농민 다수는 절대 빈곤으로 살았습니다. 굶주리는 밤이면 아버지는 내일 쌀이 온다고 말해 희망을 품게 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이런 지상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밤하늘은 늘 풍요로운 우주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고통을 받으셨는지요? 지금 생각건대 나는 근대 이전의 왕조 시대 백성의 후예였습니다. 500년 전의 노인 모습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50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마을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 시대에 남자 어른들은 강제로 상투를 자르고 아이들은 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린이들의 기초교육은 한자를 터득하고 있는 마을의 노인에게 가서 한자를 배우는 것이 전부였고 그런 곳을 서당이라 했죠. 하지만 그것도 소수만의 교육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교육열 때문에 한자 교육을 받아 어린 나이에 공자의 논어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죠. 어려웠던 식민지 시대이긴 하나 어렸을 때 나는 오랜 자연 불악의 환경인 밤하늘의 어둠과 별 그리고 달빛의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을에는 책이 없었어요. 하지만 외갓집 삼촌 서가에는 책이 많아
괴테의 책도 있고 이탈리아의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책도 있었죠. 고흐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고흐 같은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 나는 그림 솜씨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호랑이나 새를 그렸죠.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항구에 있는 일본인 학교였던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해방 직후라 한국 농촌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8학급 500명의 신입생 중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 나는 미술반에 들어갔고 교내 미술전에서 1등상을 탔습니다. 1950년 여름 내 나이 만으로 17세가 되던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 고향은 3개월간 북한의 공산당 체제로 살다가 다시 남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전선이나 후방에서 몇백만의 인명이 죽었습니다. 내 고향에서도 좌가 우를, 우가 좌를, 또 좌가 우를, 우가 좌를 학살하는 참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거의 미친 상태로 살아남았습니다. 소년으로서 나는 인간의 극악 행위를 체험했고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나 의미를 부정하게 되었죠. 심각한 정신 이상 징후를 보였고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자연도 도시도 파괴되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생겨난 허무이식이었으므로 나의 허무주의는 고대 동양의 무사상이나 서구의 니힐리즘과 다른 심신이 직접 체험한 허무였습니다. 그것은 동양 문화에 있던 무의의 상태와 비슷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무감은 그 후 상당한 기간 유전자가 되어 내 삶과 문학의 본질로 작용했습니다. 2. 다정한 부모님.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몇백 년 전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오랜 농경사회의 농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금강이라는 강 건너에 있는 다른 도의 한적한 항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강을 건너 두매로 시집왔습니다. 신부인 어머니는 배를 타고 건너와 내린 다음 옷기를 들것을 타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농과 밭의 노역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 나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독학으로 당시에는 흔치 않은 식자였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글자를 가르쳐서 공문 문해자였습니다. 본래 한국의 평민사회에서는 여자가 금빛글 배우는 일을 금지당했는데 시집가서 고작 친정에 편지나 쓰는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규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밤이면 고단한 하루의 일을 마치고 흥이나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가 달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머니는 표정 없는 일상의 노동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 몇 마디밖에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내가 자라자 아버지는 나를 서당에 보내 공부시켰고 책도 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밤이 새도록 책을 신명나서 읽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밤에는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책 낭송에 몰두했죠. 선생님께서는 농민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연에 더 가까우셨는지요? 사실 자연의 파괴는 농업에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문화라는 말이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것에서도 문화와 문명이 자연을 객체로 삼아 소재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농업은 3차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현장에서 가능했고
또 주위에는 자연이 있으므로 나는 어린 시절 자연의 영향력 속에서 자라면서 환경과 친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가난에도 불구하고 별과 바람, 풀과 냇물, 풍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가난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3. 식민지 교육.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학교 교육을 받으셨죠. 초등학교 시절 3년은 그랬습니다. 사당에 다니던 나는 만 9세가 되어서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때가 일본의 전시체제가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만주 침략, 중국 침략이었던 전시인데다가 일본이 곧장 미국, 영국과 2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한 것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동쪽 일본의 왕이 사는 도쿄 쪽을 향해 절을 하고 정오에는 전몰 군인에 대한 애도 묵념을 거행했습니다. 1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느슨했던 식민지 교육으로 조선어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교장, 아베 스도무 교장. 동그란 안경에 고초, 당초같이 매서운 사람입니다. 2학년 때 수신 시간에 장차 너희는 뭐가 될래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일본 제국 육군 대장이 되겠습니다. 해군 대장이 되겠습니다. 야마모토 이소쿠로 각하가 되겠습니다. 간호부가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 미영 귀축을 이기겠습니다 할 때 아베 교장이 나더러 대답해 보라 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천황폐하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천황폐하를 못 얻겠다. 너는 퇴학이다. 이 말에 나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빌고 아버지가 빌고 빌어서 퇴학은 면한 대신 몇 달 동안 학교 실습지 썩은 보리탄 헤쳐 쓸만한 보리 가려내는 벌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나는 썩은 냄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서나 빗속에서나 나는 거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석 달 벌 마친 뒤 수신 시간에 아베 교장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대일본 제국이 이겨 장차 너희들 반도인은 만주와 중국 가서 벼슬 한다고 말했습니다. B-19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빛 사발 비행기가 왔습니다. 교장은 말했습니다. 저것이 귀축이다. 저것이 적이라고 겁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교장의 어깨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가 작아지며 끝내는 혼자의 넋두리였습니다. 그 뒤 8.15가 왔습니다. 그는 울며 떠났습니다. 만인보 3권 1986년. 장차 조선문자 조선어로 문학을 할 어린이가 역설적으로 조선문자와 조선어가 금지된 교육으로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밤에는 할아버지의 조선어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2부 후유증 선택적 친화력 1. 폐허와 재. 선생님의 젊은 시절의 첫 시 모음집인 피양감성은 1960년에 출간되었는데 당시 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때의 시들을 돌이켜볼 때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의 정신적 경험과 근접해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은, 나의 첫 시집 피양감성은 실제로는 두 번째 시집입니다. 30여 편의 시로 이루어진 나의 첫 시집은 제목이 삼각시집이었는데 나중에 불나비로 바꾼 후 인쇄에 들어갔다가 인쇄소에서 화재가 나면서 인쇄 직전에 원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내가 시들을 따로 베껴두지 않아서 몇 편의 시 말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화재와 관련한 나의 첫 기억은 내가 6살 무렵 우리 집이 화재로 몽땅 타버려 사칸의 본체가 잿더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폐허에서 어머니가 수전한 옷의 그릇 등을 주워내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화제의 기억이 내 첫 시집이 불타 없어진 사실과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또 내 청춘이란 것이 잿더미 폐허 위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의 은유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시집으로 처음 출간된 피한 감성의 시들은 그 당시 내가 한국의 대표적인 큰 사찰인 해인사에서 단식 수행 등 선수행을 하던 중에 여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 시집에 대해 당시 서울에 있던 여러 시인들의 반응과 응원이 컸습니다. 누군가는 코리아에 타고를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태일의 자기 희생이었습니까? 어느 날의 낙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느 날의 태풍이 나의 길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극적 계기를 전제로 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절의 일상의 도둑처럼 와서 나를 다른 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8세 때의 나를 16세의 나로 변화시킨 것을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 1970년 겨울 내가 한 노동자의 분신 자살 사건과 만난 것도 하나의 우연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이었던 그 당시 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바라크, 퇴락한 임시 가옥 술집이 문 닫은 뒤에 혼자 남아 술을 먹다가 탁자 위에 널브러져 잤습니다. 그런데 술 취해 불편해진 상태로 탁자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자고 있다가 새벽에 갈증으로 깨어났습니다. 내 눈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며칠 지난 신문에서 작게 실린 노동자의 자살 사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문기사도 검열받을 때라 이런 기사가 일단으로나마 나온 것은 특별했죠. 숙취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건에 이끌리며 술이 깨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 노동자의 죽음과 나의 습관화된 자살 충동을 비교하며 성찰했습니다. 이후 이런 관심은 나에게 우리나라의 처참한 노동 현실 또는 사회 현실의 모순에 대해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깊은 밤 많은 독서와 사유를 통해 나는 우리 민족과 역사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 허무주의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는 나의 허무의식이 역사의식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시인으로서 하나의 사명을 가지게 된 거죠. 거의 돌발적으로 보이지만 내 정신 상태는 전환되었습니다. 허무에서 사회로, 허무에서 역사로의 이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역사 같은 것엔 무지했고 정체와 사회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원격 장치로 고대의 인도적 무상 개념과 비역사적인 전생 체계를 내 혈친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체험 이래로 나에게는 맹렬한 저항이 오고 죽음과 허무가 떠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길거리로 나갔고 저항 대열의 앞장에 서 있었고 감시 대상 인물이 되어 수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어떤 시기에는 파견 나온 중앙정보부원의 밀착 감시를 받아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방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공중 목욕탕에도 같이 갔고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는 그도 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경찰 형사 말고 중앙정보부원이나 육군보안사 감시원의 이중감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그 당시 한국의 군사정권에 숨지기고 있던 많은 재직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전태일, 그의 죽음은 너의 시작이었다. 나의 시작이었다. 하나둘 모여들어 희뿌옇게 아침바다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밤중에도 우리들의 시작이었다. 1972년 이래 시인 고은은 정치운동가 고은이 되었습니다. 이때 고은은 한국의 독재체제에 맞서는 한국작가 및 예술가의 대변인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와 정치를 결부시키셨는지요? 나는 작가들의 한 저항단체를 만들어 대변인이 되었고 1970, 80년대 한국 사회 전역에 걸친
종교인, 교수 등 지식인, 정치인을 망라한 사회통합적 반체제 운동체의 핵심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무슨 특별히 운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열정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목사 문익환 등과 나는 감옥을 축복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시 없는 시의 체험, 언어를 금지당한 장소에서 나만의 언어 세계, 즉 언어 그 이상의 어떤 체험에 이르는 것도 감옥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또 감옥은 지식인들에게는 민중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시는 현실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는 현실 초월 없이도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불가능성이야말로 시를 현실과 현실 너머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있게 합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으나 옥스퍼드대 시학 교수 존 베일리는 평론집에서 세계 각처의 시 가운데서 그 나라의 현실 정치에 맞서 있는 현실 참여에 비장한 자기 헌신이야말로 시의 생명성이라 말했습니다. 시가 지난날의 단순 서정이나 사물이나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 주체를 권력과 폭력에 맞서는 저항으로 삼는 것도 시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정치 시가 시의 전부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980년대 초 고은 시 전집이 출간될 때 나는 서문에 시는 가장 앞서 있는 진실이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나 그 전위는 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악의의 시인으로 돌아오는 시의 원점을 내 시의 본연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는 나의 이 세상 치안이자 또한 차안이자 또한 저 너머 피안입니다. 아기에게는 엄마 말고 동화의 상상의 세계도 현실인 것입니다. 동화는 현실이 아니어도 아기에게는 엄마 아빠의 현실에서 독립한 독자적 현실성을 갖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역사란 기억의 정치이자 진실의 묘지이다. 역사와의 대화는 끝내 독백이다. 다행인 것은 오직 역사 속에서 그대 상상력은 자라고 있다. 전위에는 청춘이 있다. 전위는 패배함으로 아름답다. 그 패배 뒤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전위는 외부로부터 살해당할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 깨지는 달걀 껍질이다. 라민, 오늘의 세계에서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시인들은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정치 참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불의와 불평등은 정의를 향한 지향과 평등을 성취하려는 욕구에 맞서는 인류학적 과제입니다. 불의나 불평등은 오래된 인류사의 악덕입니다. 그것은 정의나 평등이라는 꿈을 헛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의나 자유의 뜻은 자주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진리나 자유 또는 정서는 수학의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쪽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대성이 현실입니다. 지구 위의 한식이 주인, 공동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지만 공동체의 꿈 없이 현세는 절망이다. 그러나 수많은 공동체의 이론들을 경계하라. 그 이론들이 잠드는 것도 경계하라.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원시 공산주의 이후 그것은 변할 줄 모른다. 오늘에는 핵, 미디어, 인터넷 프로그램, 문화가 다 정치 권력과 동등한 권력이다. 시적 보편성은 반드시 이런 현실의 난관에만 적용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실을 꿈으로 만들고 꿈은 현실을 재현실화하는 것, 그런 변환의 임무가 시인에게 있죠. 시인의 마음. 시인은 절도, 살인, 사기, 폭력 그런 것들의 범죄 틈에 끼어서 이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태어났다. 시인의 말은 청계천 창신동 종삼
산동네 그런 곳의 욕지거리 쌍말의 틈에 끼어서 이 사회의 한동안을 맞는다. 시인의 마음은 모든 악과 허위의 틈으로 스며나온 이 시대의 진실 외마디를 만든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마음에 맞아 죽는다. 시인의 마음은 이윽고 불운이다. 불의는 하루아침에 이길 수 없습니다. 불평등은 구석기 시대의 원시 공산체제라 불리는 시대부터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습니다. 계급 차별은 정치의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며 실존적 숙명이기도 합니다. 인류 욕망으로서의 소유는 언제나 인간의 제1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의 혁명이나 체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또 다른 목표가 있고 이와 함께 소유 조절의 과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평등의 의미가 지워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산주의, 인류의 꿈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의 재앙이다. 25세기 그 시대에는 단계적으로 실현되리라. 제4차원적 이데올로기가 되리라. 욕망, 욕망으로 더욱 가난해진다. 욕망으로 더욱 풍부해진다. 욕망이란 무덤 아니고는 어디에도 파묻을 곳이 없다. 불가결성이다. 불가피성이다. 이것 없이는 세계가 구성될 수 없다. 소유, 소유란 늙은이에게 더 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젊은이들도 늙은이와 같다. 일하지 않고 가지려 한다. 버리려 한다. 불교의 무소유는 중세 기독교 수사들의 무소유는 인류가 좀 더 소유의 의미를 연장시키는 소재가 될지 모른다. 혁명, 혁명은 성공하자마자 혁명이 아니다. 호치민과 체 게바라는 그 때문에 혁명가이다. 나의 시는 그런 태풍 속에서 내 손안에 가려져 있는 부위인지 모릅니다. 이런 냉엄한 사실로부터 사회정의나 평등이라는 최상의 인류적 가치에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바쳤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지배적인 체제 혹은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편향된 정의로 오도하거나 정의를 독점합니다. 사실 평등은 언제나 기피될 뿐입니다. 텅 빈 개념으로만 허공에 떠돌고 있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공으로 사가 희생되거나 사의 욕망으로 공회의 현신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정신적 비상사태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나 자신은 공과 사를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내 가족의 사랑이 나의 사회 정의의 구현과 내 우주의 귀의와도 맞닿아 있기를 갈구합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으로 운행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공전은 공이고 자전은 사를 뜻할 것입니다. 이 사와 공으로 지구는 무한 가동합니다. 그런데 죄수들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가려는 시인들이 아주 적습니다. 고은, 나는 다른 시인들의 소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70 시인에게는 그들만의 기질과 특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인은 감옥도 불사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다만 하나의 특정 사회인 동시에 인간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인 작가들이 국제편을 통하거나 투옥된 지식인을 후원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세계 각처의 동료 작가들을 구출할 의무는 유효합니다. 나도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세계 각국의 문인과 지식인의 구조운동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살만 루시디도 나와 함께 그 대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나 자신 팔레스타인의 고난받는 시인을
옹호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라민.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이해를 도외시하는 시인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시는지요? 고은. 사실인즉 현실 참여를 꺼리는 시인들이 더 많습니다. 시인들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약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누구로부터 언젠가 치열한 현실 참여의 종소리가 들려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사르트르나 솔제니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고난의 영웅이자 작가인 프라무디아 아난타투르 같은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당신이 연구했던 까미보다 현학적인 사르트르를 더 좋아합니다. 알제리 사태로 프랑스 정부가 고단했을 때 사르트르를 구속하자는 장관의 제안에 드골은 그는 또 하나의 프랑스야 라고 말하며 두었다는 일화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까미는 문학이고 사르트르는 문학 이상입니다. 라민. 선생님께서는 시는 언제나 큰 위기로부터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은 한 시인으로서 어떻게 한국의 독재에서 살아남으셨는지요? 1979년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도 20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무렵 그의 제2인자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각계 지도층 200명 정도를 캄보디아에서 자행했던 것처럼 일거에 처단하려는 계획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공정동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과 제2인자가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 배후에 미국 CIA가 조종했다는 설도 있죠. 이 사건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났고 그 뒤 나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80년 5월 나는 내란 음모죄로 다시 잡혀 들어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시인으로서 언제나 죽을 용기를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었을 겁니다. 시의 1만년, 시의 전승 5천년의 세월 속에서 시의 황금기와 시의 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 자체가 천하의 음악일 때도 있었고 시가 저주와 멸망의 부호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심층에는 언제나 진실을 노래하려는 불길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시를 시종의 아양떨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시는 역대 권세와 전쟁의 창가를 불러대기도 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풍자와 분노를 노래했습니다. 또한 문명의 전기마다 시 형식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20세기 후기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문명에 와서 시가 아날로그로 밀려나는 현상도 그런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1년 뒤인 1934년부터 서구에서는 시의 죽음이 말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오늘에 이르렀죠. 동아시아에서까지 근대 문학의 종언, 운우는 이제 일반적 표현입니다. 1945년 폴 발레리가 죽었을 때 프랑스는 국장으로 시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그것이 시의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한 시인의 죽음 따위는 행렬병자의 죽음이나 같습니다. 그것은 전보다 시인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인의 죽음에서 시의 죽음을 읽는 것은 참담합니다. 지난날에는 바이런이 그리스 독립전선에서 병사한 것 자체를 시의 절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내 감으로는 20세기까지는 문학이 세계의 으뜸 축제로 살아 있었으나 21세기 이후로는 문학의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령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시축제나 문학제를 볼 때 아직도 청중이 넘치는 축제도 있어 나라마다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일반적으로 시인들과 작가들만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 국제 시축제에 참석했던 윌레 소인가는 시축제가 꼭 학예회 같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흔히 질량의 법칙을 말하는데 나는 양 없는 질은 허위라는 것,
양이라는 대지 위에 질이 꽃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학의 질은 문학의 양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대중문화의 찬양이 아닙니다. 문학이 대중의 개념을 부정할 때의 부담은 너무 무겁습니다. 독자와 청중이 없는 시는 작자의 독백일 뿐입니다. 고대 이백이 중국 대륙의 방방곡곡에 가면 이백의 시에 넋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자 없는 작가는 작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시의 대부분은 사회나 역사, 현실보다는 자기의 내면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독백이나 감각의 몽유병도 동반합니다. 그러나 기교는 뛰어납니다. 1930년대 이상은 절망은 기교를 낳는다 라고 노래했죠. 하지만 시는 아주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 현상의 율동이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우주는 다 시인의 현장입니다. 심지어 시는 초인간적인 영혼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항구적으로 시대 모순에 항거하는 언어의 생명운동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강렬한 화염방사 같은 반제국주의의 포효야말로 시의 불멸을 과시하고 있죠.